택시기사 강선길 씨의 차량 역시 봄날 밤에 주행을 시작하던 참이었습니다. 늦은 밤 택시에 오른 그 손님의 행선지는 어디였을까? 격일로 택시를 운행해 평소 같으면 짝기사에게 인계했을 택시가 다음날 오전 8시경 발견된 것은 경상남도 창원시 명소동의 한 주택가. 그 시각 누구보다 애타게 택시기사 강선길 씨를 찾았던 이는 그와 교대로 같은 택시를 운행하던 짝기사였습니다. 차량의 문을 열면서 드러난 택시 안쪽의 상황. 운전석 쪽에는 유난히 깨진 유리병 조각들이 많습니다. 강한 힘에 의해 어딘가에 부딪혀 깨진 건 아무래도 빈 유리병으로 보입니다. 동료 기사가 애타게 찾던 강선길 씨는 택시 뒷좌석에서 숨져 있었습니다. 곧장 수사에 착수했다는 창원 서부경찰서 형사들. 사망 당시 58살이었던 택시기사 강선길 씨. 무고한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간 범인은 끈종류로 보이는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의 목을 조른 걸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사망 원인은 질식사가 아닌 과다출혈로 인한 실혈사. 칼 종류로 추정되는 흉기를 이용해 범인은 피해자의 목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걸로 판단됐습니다. 급소인 목 부위에 치명상을 입었지만 양손에 남은 방어 흔으로 볼 때 끝까지 범인에게 저항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택시 뒷좌석뿐 아니라 그의 목 상처 안에서 뭔가 발견이 됐는데 그것은 범인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 커터칼에 부러진 칼날들이었습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한 형사는 그 점을 인상적으로 기억합니다. 그것도 특이해. 뭔가 뭐 가도나 이런 목칼이라는데 특이하더라고요. 대체 범행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금액이 얼마 안 빼서는 나머지 수급을 못 찾았더라고요. 10만 원 줬는데 소지권서에 돈이 있더라고요. 얼마 못 가져갔어요. 어떻게 사람 죽었어요. 강도를 목적으로 택시에 탑승했던 것으로 보이는 범인은 피해자가 저항을 포기하지 않자 살인마로 돌변했던 겁니다. 지난 2009년 당시엔 차량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이 상용화되기 이전이라 숨진 강 씨가 마지막 손님을 태운 위치와 행선지 그리고 범인이 살인을 저지른 장소를 쉽게 특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택시에서 내린 범인이 이후 걸어간 방향 정도였습니다. 이곳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노끈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범인에게 살인 현장이었을 피해자의 택시. 경찰은 그 안에 분명 중요한 단서가 있을 걸로 확신했다고 합니다. 구도보니까 길에서 막 죽어가고 배가 추적했죠. 하니까 추석 선물로 나 어떻게 보나 어떻게 찾아 그렇게 찾았어요. 택시 안에 깨진 채 남아있던 유리병의 생산 연도까지 확인했다는 경찰. 하지만 범인이 장갑을 낀 탓에 지문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기대를 한 건 목격자의 존재. 그날 밤 마지막 손님이 피해자 강 씨의 택시에 오른 장면을 누군가는 분명 봤을 걸로 예상했지만 탑승하는 장면을 갖다 보기 힘듭니다. 그 당시에 길에 보통 택시 스냅씩 쓰는데도 그 기사도 못 가거든요. 남은 희망은 택시의 운행 기록계 타코미터였습니다. 피해 택시 미터견에 탑재되어 있던 타코미터는 위치가 기록되지는 않지만 택시의 움직임과 손님 탑승 여부를 모두 기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2009년 3월 24일 밤 9시 29분경부터 16분간 정차돼 있던 택시는 밤 9시 45분경이 되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후 시속 50에서 60km 정도로 30분간 운행된 택시. 그런데 택시기사 강선길 씨는 이때 미터기는 작동시키지 않은 걸로 확인됩니다. 그때 2009년도 당시에는 이제 우리 창원시를 벗어나갈 때는 거의 다 대절요금, 기사하고 손님하고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대절요금 18,000원, 15,000원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피해자 강 씨는 그날 밤 9시 45분경
창원시나 마산시 둘 중 한 곳에서 시외로 가는 손님을 태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좁혀야 할 단서는 그날 밤 택시가 30분간 달려 도착했을 범인의 목적지일 겁니다. 손님을 태우고 용강 검문소를 지나갔던 피해자 강씨. 하지만 그의 택시가 달렸을 법한 지역들에는 사실상 CCTV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택시가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네. 내 기록에 그걸 보게 되면 어느 시점에 장시간 썼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서 범인했구나. 택시의 움직임을 모두 기록한다는 택시 운행 기록계 다코미터. 그 기록에 따르면 밤 9시 45분경부터 30분간 달리던 피해자의 택시는 밤 10시 15분경 멈춰선 뒤 약 10여 분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10분 동안 범인이 피해자를 공격하고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행 직후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했다는 범인. 이 사람이 이렇게 범행하고 나서 여기 차에 싣고 지가 이제 운전하게 미터기를 지가 조작했다 이거. 그날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이후 택시 미터기를 작동시킨 뒤 요금 23,140원 거리를 운전해 왔던 겁니다. 약 44분간 그가 택시를 몰아찾은 최종 목적지는 창원시 명소동. 그곳에서 범인은 DNA도 지문 한 점도 남기지 않은 채 유유히 자신의 물건들을 챙긴 뒤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흐릿한 범인의 윤곽이 좀처럼 뚜렷해지지 못한 채 어느덧 그의 여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하다라는 범인이 검거됐습니다. 그의 7월, 생각지 못한 뉴스만큼이나 놀라운 건 범인의 정체였다고 합니다. 그게 외국인을 잡는 거죠. 4개월여간 미제로 남겨져 있던 사건의 진범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19살의 남성 보조로브 아크말이었습니다. 이후 재판을 통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고 합니다. 재심 변호사로 통하는 박준영 변호사가 폭소를 뚫고 가 마주 앉을 만큼 특별했다는 아크말의 사연은 무엇일까? 저는 검거됐던 날 정원으로 가는 길에 수갑이 너무 세게 돼 있어서 손목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라면서 저를 고속도로 한복판 차 안에서 엄청나게 폭행을 하였습니다. 그가 회상하는 형사들과의 첫 만남은 폭력적인 상황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살인이라는 강력범죄의 진범으로 그를 확신한 데에는 그만한 증거가 있었던 게 아닐까? 자백이에요. 자백. DNA가 발견됐다거나 지문이 발견됐다거나 뭐 아주 유력한 정황 증거가 있는 사건이라면은 사실 이 사건 관여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자백 외에 현장에서 무슨 뭐 발견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백만으로 살인자가 됐다는 아크말. 알고 보니 그가 경찰에 검거됐던 이유는 창원 서부 택시기사 살인사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 택시가 유기됐던 장소인 명소동으로부터 멀지 않은 용호동에서 넉 달 뒤인 2009년 7월 또다시 택시기사 강도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불과 선행할 때 이제 그 선이나 탄 거야. 그는 2009년 7월 7일 새벽 1시 29분경 창원 시내에서 택시에 오른 이들은 시외 손님 3명. 근데 돌아서자마자 돌을 말 두대 펴고 이러더라고. 돌변한 시외 손님 3명. 너 뒤에 기름을 갖다 땀 심을 때. 그렇게 범행 13일 뒤 검거된 외국인 3인조 택시 강도들은 3명의 우즈베키스탄인들. 결코 해선 안 될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아크말과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검거 직후 경찰은 3인조 중 오직 아크말에게만 창원 서부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해 질문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크말로부터 비밀의 폭로를 이끌어냈다는 K 형사. 이 싸움을 하다가 저 누나가 불체했거든요. 네. 불체가. 그럼 누나가 지금 자연이 있었거든. 네. 누나 내가 보냈다. 그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확 실토를 하더라고.
그냥 울면서 정문에서 기초 택시를 탄 장소부터 그 다음에 그때 당시 밧줄을 또 어디서 구했노 그 모텔에 뭐 주차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구했다 하더라고요. 단지 범행을 했다 정도의 인정이 아니라 범행에 사용한 도구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구했는지도 모두 털어놨다는 아크말. 곧장 그 장소들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뭐 강화대에 없습니다. 폭행이나 뭐 공문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경찰의 직관 능력 그런 걸로. K 형사의 말에 아크말은 동의할까?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너무 자주 불려나왔기 때문에 거의 잠을 못 잤다고 해요. 수시로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수시로. 뭔가 계속 협박하고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하는데 모르니까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경찰들이 현장을 미리 데려가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미리 보여주고. 아크말은 얼마 전 받은 사건 기록 속에서 자신을 때리며 허위 자백을 강요한 그 형사의 얼굴을 찾아냈습니다. 그 인물은 K 형사. 그는 무슨 이유로 아크말의 재판까지 지켜봤던 걸까? 그렇다면 K 형사가 확인했다는 사건 정황들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근데 마트라서야 나 저는 요 옆집에 살았는데 옛날에. 아, 예. 그런 거 같아. 그 내가 슈퍼인데 뭐 다른 거 먹고 가자고 비료를 파는 거. 범행 당일 마트 인근 주차장 담장에서 빨랫줄과 유리병을 챙겼다던 아크말. 빨랫줄이 설치돼 있었다고 봤던 담장 위치는 집 안쪽에서 보면 재래식 화장실 부근입니다. 빨래를 이쪽에 누가 늘겠어요? 사회적 왜 안 그렇습니까? 그죠? 아크말을 대변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는 아크말이 살인을 계속해서 인정한 데에는 숨은 이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누나 매형을 들먹이면서 불법 체류자지 않냐. 잡아서 함께 가둔다. 그리고 또 매형은 니랑 함께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계속 의심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경찰은 아크말이 살인을 한 장소로 주남저수지를 특정했는데 당시 누나 부부는 그곳으로부터 차로 10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처럼 따르던 누나 부부가 불이익을 받게 될까 허위 자백을 했다는 아크말. 그는 자신보다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싶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크말처럼 지난 2007년 한국에 와 당시에는 한글은 읽거나 쓰지 못했다는 매형. 매형과 같은 해 한국으로 왔던 보조로보 아크말. 그런데 경찰의 첫 신문 때 그는 통역 없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한국말을 잘 하는가요? 예, 말도 잘하고 한글도 잘합니다. 피해자는 통역관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다 알아듣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 통역관은 필요 없습니다. 당시 2년 반째 한국에 거주 중이었던 아크말. 그의 한국어 실력을 지인들은 어떻게 기억할까? 예를 들어서 뭐 경찰에 가서 한국말로 조사를 받을 수 있죠. 못 알죠? 그 정도는 못 알죠. 저희도 의구심이 과연 이 재판을 받을 때 타지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통역을 했을까? 그 의구심은 좀 있었어요. 우즈베키스탄의 면적은 우리나라의 4배에 달합니다. 국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국어는 우즈베크어지만 아크말이 태어나고 자란 사마르칸트 지역에서는 타지커를 사용하는데 우리로 치면은 순수 제주 사투리 정도라고 합니다. 몇 년 받았냐고 이제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는데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형이란 단어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아크말의 수사 기록 중에는 그가 한글로 쓴 자백서도 존재합니다. 명소동에서 택시를 탔다. 진영 쪽으로 가자고 했다. 가다가 차를 세웠고 뒤에서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그 후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렀고 돈을 챙긴 뒤 택시를 운전했다. 범행 전 과정이 단 8줄에 축약돼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육하원칙이죠. 장소,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그 부분들만 딱 아주 명확하게 요점 정리가 잘 돼 있는 그런 그 내용들처럼 기술되어 있다. 더더욱이나 본인의 그 주 언어가 아닌 외국어로 작성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의문이고요.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기보다는 이 내용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불러준 대로 그대로 쓴 것이 아닌가.
폭행이나 뭐 고문이나 이런 것도 안 씁니다. 우리나라 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금방. 외국인인데요? 예. 아, 그럼 진짜 녹화도 촬영도 다. 아니요, 그때 집수 녹화는 된 건 아니고. 물증은 없고 자백뿐인 사건에서 다시금 검증할 수 있는 대상은 결국 그 자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따지는 일일 겁니다. 이제 14년 전 그날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날 시외 손님을 가장해 택시에 올랐던 아크말, 피해자의 목을 노끈으로 한 바퀴만 감아 졸랐다던 아크말. 하지만 실제 피해자의 목에 남은 사크는 아크말의 행동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실제 범인은 피해자의 뒷목부터 노끈을 감아 목 앞쪽에서 이를 교차한 뒤 다시 한 바퀴를 더 감아서 졸랐습니다. 노끈에 대한 아크말의 진술 역시 잘못된 걸로 보입니다. 이후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그 반동으로 인해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커터칼로 2차례 찔렀고 그 다음 자신의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힘을 주어 피해자를 택시 뒷좌석 쪽으로 끌고 왔다던 아크말. 그럼 그 진술이라면 운전석에서 당하는 거잖아요. 네. 운전석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운전석에도 어떤 형태로 점처럼 떨어진 피라도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피해자가 뒷좌석으로 와야 돼 이제 다시. 어떻게 와요? 넘어오는 부위에도 우리 택시를 타면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잖아요. 그런 구조물에도 손상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그렇게 보기에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없어요. 실제 피해 택시와 똑같은 차종 안에서 비슷한 체격의 실험자들이 시도해보지만 일단 좌석들 사이 공간이 좁아서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하체가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넘어오려는 의지가 없으면 이 상태에서는 좀 힘들죠. 땡기는데 이 차 뒤 시트도 좀 부딪히고 여기 문이 있다고 가정하면 더 힘들어지고. 말로는 되지만 실제로는 되지 않는 그 행위를 아크말이 했어야 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흔적이 대부분 택시 뒷좌석 쪽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의 몸 주변과 상처 안에서 발견됐던 커터칼날, 범인은 공업용 커터칼을 준비해온 인물로 확인됩니다. 실제 커터칼로 손상된 목 앞부분엔 과다 출혈을 일으킬 만한 혈관이 없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피해자의 목 오른쪽 측면에 남은 찔린 듯 보이는 상처를 주목합니다. 측경부의 경정맥 손상이 강력히 의심된다. 그리고 현장의 혈액량은 그런 정도의 혈관이 손상당하지 않고 나올 수 없는 혈액량이고 이 흉기 찾아야 돼. 이게 치명상이니까. 유리병과 노끈 그리고 커터칼, 거기에 아직은 불상의 흉기까지, 이 많은 범행 도구들과 복잡한 동선들은 모두 아크말 혼자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일까? 사실은 단독 범행으로 이렇게 수많은 상처와 목을 조르고 여러 가지가 함께 벌어지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법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인 이상, 그러니까 단독 범행이 아니라 공범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이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하기 쉽고요. 당시 수사진들은 왜 창원 서부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을 단독범이라 단정했을까? 죽은 줄 알았잖아요. 기사 살아갖고 이거 다 확인해서 맞다고 죄송해요. 제가 했어요. 제 혼자 했어요. 하지만 아크말의 자백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범인이 범행 장소에서 출발하기 전 택시미터기를 작동했음을 말해주는 타코미터. 그는 44분간 요금 23,140원이 나오는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시간 할증이 적용되는 밤 12시 이전인데도 10원 단위 요금이 나온 건 범인이 거리 할증 버튼을 눌러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금이 찍혀있는 상태에서는 시동을 끄고 키를 빼도 미터기는 안 꺼져요. 화면도 그대로 들어와요. 그럼 금액도 계속 올라가겠네요. 예, 시간 요금이 먹으니까 그때는. 타코미터 기록은 범인이 최종 정체한 뒤 먼저 택시미터기의 지불 버튼과 빈차 버튼을 연달아 누른 뒤 택시 시동을 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모르지 않나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나 알지. 보통 사람들 모르지 않나요? 그것은
택시를 몰던 습관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택시 미터기에 익숙해 자신이 마지막 승객으로 특정될 경우를 대비해 나름의 알리바이를 만든 것일까? 다른 건 몰라도 단 하나 확실한 건 우즈베키스탄인 아크말은 한국에서 결코 택시기사로 일할 수 없었다는 점일 겁니다. 또한 당시 아크말의 한국어 실력으로는 복합, 할증, 지불 같은 단어를 이해하며 미터기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그것을 알고 싶다에서는 텔레그램 본사에서 번역, 콘텐츠 중재 혹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제보자분들의 신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2000년 구 경남 상업고등학교 정보과를 졸업한 김민우 씨에 대해 아는 분들과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는 손해보험 보험 설계사 간호조무사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비전문가의 검암 및 부검 오류로 인해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피해를 입은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최근 모 걸그룹의 전속계약 분쟁에 관해 잘 알고 계시거나 아이돌 산업에 대해 잘 아시는 관계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불치의 병을 진단받고 조력 사망 등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 분 또는 그 가족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